과학과 문화는 상당히 단순한 두 단어의 결합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는 굉장히 다른 작동 방식과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탐구한다는 건 인간의 굉장히 고귀한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요. 또 과학자 사회도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규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학과 문화라는 것을 과학의 문화, 과학자 사회의 문화, 문화를 위한 과학, 문화로서의 과학 등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연구개발정책과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것은 과학과 문화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두 단어의 결합인데요. 그 과학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과 문화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 말하자면 과학 대 문화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 논쟁은 소위 two cultures라 그래서 두 문화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959년에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소설가이고 평론가였던 C.P. 스노우라는 과학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은 연력학 법칙을 모르고 또 과학자들은 셰익스피어를 모르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서로 두 분야가 너무 서로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리고 또 이런 괴리로 인해 가지고 인류와 그리고 인간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제 과학과 문화를 그냥 얘기하면 과학 문화인데 과학 문화가 과연 무엇인가 해서 하나의 얘기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과학자 사회가 어떻게 그 작동하는지, 그리고 과학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규제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그런 규범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큐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콜롬비아 대학의 그 사회학 교수인데 과학 사회학을 창시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과 사회 관계를 연구를 많이 했던 로버트 머튼이 만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자들은 공유주의 이 규범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은 과학적인 진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자산이다. 그리고 보편주의인데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나 계층이나 종교나 상관없이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사무욕주의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사리사욕을 채운다든지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욕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직화된 회의주의라는 것은 과학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또 사실로 판명된 것 같지만서도 계속 실험과 그리고 다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진리를 계속 탐구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랫동안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이 사실은 이제 지식이라는 걸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서 이거를 하나는 도구로서, 예를 들면 경제 성장하고 산업 진흥하고 이럴 때 쓰는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도구적인 성격도 얘기했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과학, 그래서 이게 그 라틴어로 얘기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제 프락티퍼라고, 또 하나는 빛을 추구하는 과학,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삶을 그 자체로 즐기고 그 자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문화로서의 과학을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은 지금 과학과 문화가 대립이 아니라 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오랫동안 이루어진 얘기인데요. 한 예로서 저희가 2012년쯤부터 시작한 대덕 연구단지에서 이제 아티언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예술가들이 정부 출연 연구원 같은데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교수들이나 아니면 뭐 과학자, 엔지니어, 대학원생들, 랩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이랑 만나면서 자기 뭐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들도 예술가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실 그
뭐랄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과학과 문화가 제대로 융합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덕 연구단지는 이런 이제 멋진 어떤 연구개발 그런 인프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그 달에 가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2000년대에 중반인가 카이스트에 이렇게 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어떤 설문을 돌렸는데요. 아까 그 국민 이해도 조사처럼 그랬는데 연구단지에 있는 초등학교랑 그리고 저기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는 대전역에 있는 데랑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게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대전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의 미래는 장래 희망은 과학자. 근데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대덕 초등학교에는 아무도 과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이게 입시 교육을 과학이랑 뭐 수학을 너무 입시 교육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정남이가 떨어졌나 이 과학자가 되는 거에. 그랬는데 그 학생 조교들이 이제 가지고 온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게 과학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로봇 엔지니어, 친환경 소재 개발자 또는 뇌과학자, 뇌공학자 이런 식으로 아무도 과학자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쓴 게 아니고 다들 구체적으로 과학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연구개발 사업들이 전국에 뭐 대덕만이 아니고 광주, 부산, 대구 이렇게 다 퍼져서 연구개발 특구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특허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연구개발 대덕 연구단지보다 더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 성과라는 게 뭐 논문일 수도 있고 특허일 수도 있고 뭐 사업화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는 지금 뭐 몇 년만 걸리면 금방 나오겠지만 어린이들이 과학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가깝게 나는 심지어는 항공우주연구원장 이렇게 쓴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과학자라는 건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어떤 과학자라고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거는 그런 과학 문화가 자리가 잡지 않고서는 참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우리는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성장을 했었는데 거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도구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을 좀 즐기고 즐긴다는 게 어떤 문화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 대 문화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 자체가 과학을 하면서 이게 문화 행위가 되고 또 문화라는 것 속에서 과학이 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융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근데 또 하나는 이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이제까지의 그 빨리빨리 문화를 벗어나서 정말로 즐기면서 그리고 과학 자체도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게 참 좋은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음악에는 여러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모드가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냐, 레미파솔라시도냐. 그런데 그런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또 그런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또 그런 음악을 듣고 반응을 하느냐. 그런 좀 음악적이기도 하고 약간 과학적이기도 하고 음향적이기도 한 그런 좀 색다른 주제로 제가 강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말씀들을 잘해주셔서 저는 말보다는 음악을 좀 보여드리는 게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조금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제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 모드 뮤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잘 아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 지적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제가 믿고요. 모드 뮤직과 감정의 변화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제가 일단 그 건반이 좀 필요해서 제가 건반에 잠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적어왔는데요.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드라는 게 사실 되게 쉬운 말이거든요. 처음에 그 음표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눈이 1.5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처음에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미파솔라시도레미. 그래서 마지막에 시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검은 건반 하나도 없이 흰 건반으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들이 다 틀려요.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오니안 또는 아이오니안이라고 하고요. 레미파솔라시도레는 도리안. 네, 그 다음에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이올리안, 로크리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이렇게 스케일 모드가 이렇게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 게 참 의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왜 이름이 다 틀린가?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한번 쳐보면요. 만약에 아이오니안으로 치면요. 네, 그냥 저희가 그 흔히 하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흔한 곡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에이올리안, 이올리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섯 번째에 있는 음으로 하면요, 조금 느낌이 틀려져요. 어떠세요? 좀 약간 느낌이 좀 틀려지죠?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어디가 기준점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그냥 전부 다 도에서 시작하게끔 한번 바꿔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전부 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도에서 시작되게 다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시작되게 다 옮기니까 막 어렵죠. 막 플랫도 붙고 막 샵도 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시작됐을 때, 똑같이 도에서 시작됐을 때 어떤 모드로 연주하느냐, 그렇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져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처음에 이오니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두 번째로 치면요,
네, 느낌이 좀 틀려지죠. 자, 세 번째는 네, 좀 많이 심오해지죠. 네, 네 번째는요. 네, 많이 밝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디에서 시작을 똑같이 해도 이게 모드가 어떤 모드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져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똑같은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이거를 어떤 모드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려지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까 있었는데 네, 두 번째 거 보면은 플랫이 하나 붙거든요. 네, 느낌이 틀려지죠. 느낌이 틀려지는데 세 번째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거를 들어보시면 마치 어떤 그 이집트나 고대나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가 연상이 되죠. 네, 이거가 이렇게 치는데 뭐 애인이 생각나거나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순서로 제가 만들었냐면 첫 번째는 플랫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플랫이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플랫이 두 개 있고 네 번째는 플랫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플랫이 많을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플랫은 내려가는 뜻이고 샵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플랫은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다운된다고 그러죠. 예, 지옥에 내려간다고 하죠. 주식이 떨어졌다, 성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전부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뭐 기분 좋을 때 막 업됐다고 그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러고 전부 올라가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음악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플랫이 세 개 붙은 네 번째에 있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마 눈을 감고 들으시면 눈물이 찔끔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2, 30초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기분이 원래 좀 안 좋았던 사람은 이 음악을 듣고 이제 진짜 살기 싫다. 강연 왜 이렇게 지루하지? 뭐 이렇게 느끼질지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정말 막 숨고 싶고 그런 느낌이 점점 들 거예요. 그런데 플랫이 4개가 들으면 어떨까요? 플랫이 4개가 되면 더 어둡지만 더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몽환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제가 플랫 5개가 있는 것은 있지만 저거는 너무 음악이 좀 안 돼서 밑에서 두 번째 거 보면은 오히려 이제 샵이 하나 붙은 게 있어요. 샵이 하나가 붙으면은
진짜 밝겠죠. 샵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눈을 한번 감고 들으시면 아마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한 세 분 중에 한 분은 찔끔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되게 쉽게 치거든요. 일부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쳤을 때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한 분은 잠시 주무시든가, 한 분은 되게 약간 좋기도 한데 처음엔 되게 좋은데 나중에는 되게 릴렉스되고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게 좀 느껴질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거든요. 음악이 이렇게 점점 허무해지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엔 이런 음악 많이 들으면 우울증 걸리겠죠.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상담을 해보면 음악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음악을 계속 주입식으로 들으면 과연 저도 정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부들이 매일 사극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플랫 세게 들은 거 계속 어떻게 주부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많잖아요. 음악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음악을 잘 피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막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은 그러면은 참 더 슬퍼지겠죠. 네, 그런데 참 이거보다 더 밝은 게 있어요. 모드 중에 바로 맨 마지막에 홀톤이라는 거예요. 샵이 3개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이런 음악은 어떻게 들리냐면 만약에 전철 기다리는데 만약에 전철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샵이 3개면은 우리 지금 조명과 같이 제가 관객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조명과 같이 너무 밝아가지고 사람이 이걸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신비스러운 때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이건 무슨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데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 모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위험한 음악은 이런 음악 아니에요. 이런 음악은 막 이런 음악 들으면은 막 공포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듣거든요. 정말 위험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 아니면 네, 눈물 나죠. 한마디만 들어도 저도 치면서 눈물이 나는데 네, 이게 바로 모드와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5만에서 6만 시간의 음악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정말 음악은 과학적이고 지적 설계자가 다 설계해 놨다는 것을 저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을 뇌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느끼는 음악의 즐거움이 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소개를 통해서 뇌과학적인 음악의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음악 관련 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이경면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음악과 뇌과학입니다. 네,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뭐 음악 좋아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실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으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굉장히 동일한 음악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음악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음악을 즐겼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대답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악기로 추정되는 그 악기입니다. 동물의 뼈로 만든 피리인데요. 42,000년에서 4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독일에서 어떤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된 악기인데요. 4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호모사피엔스 시대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류가 음악을 즐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인간이 왜 이런 음악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하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가 바로 음악에 대한 인지과학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뮤직킹 휴먼스라고 이제 말을 썼는데, 뮤직킹, 우리가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시절부터 인간이 실질적으로 노래도 하고 춤과 함께 음악을 즐기면서 그런 이제 음악에 대한 행복감을 느껴왔는데, 왜 인간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음악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영역들. 그래서 보시면 음악에는 높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 소리나 피아노 소리와 관련된 음색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몸을 흔들듯이 리듬에 관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관한 이해와 그 감상이 어떻게 인간의 몸 속에서, 그 다음에 마음 속에서, 뇌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음악을 통해서 일으키는 정서들, 아까 곽윤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모두에 따른 감정의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그런 것인가. 우리가 아까 굉장히 슬픈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우울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과연 몇 살 때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음악을 열심히 배워서 대학에 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거나 춤을 추게 되는데, 과연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음악에 관한 기억들, 주의 집중에 관한 이런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을 도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분야를 우리가 음악 심리학, 뮤직 사이콜러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즘은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fMRI나 뭐 펫 같은 기계를 통해서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1980년대나 그 이전만 해도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소리나 음악을 들려주고 그 소리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추측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음감이나 상대음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능력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띵 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음감이 있구나. 없는 사람은 없구나.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죠.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요즘은 이런 연구들이 바로 뇌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굉장히 어린 아기죠. 아기의 머리에 되게 신기한 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떤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네, 여기 하나하나 붙어 있는 것들이 바로 전극입니다. 그래서 전극을 이렇게 두피에 붙이면 이 두피에 붙어 있는 전극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기적인 반응을 측정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신호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뇌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뇌파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사람이 어떤 기계 속에 누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병원에서 이런 측정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신 것으로 제가 소리가 들리는데 보시면 MRI나 펫 같은 기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이 음악을 듣는 동안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은 바로 이제 이런 식의 형식을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여기 앞부분이 바로 이제 이쪽 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우리가 뒤통수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뇌의 뒷면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별로 색깔의 변화가 없지만 특별히 몇 부분에서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느낄 때 어느 부분이, 뇌의 어느 부분이 일을 하고 뇌의 어느 부분이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뇌 영상 기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음악, 소리를 듣는 인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뇌과학의 방법을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음악과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이 융합되는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뇌의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뇌가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막 보라색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약간은 징그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화 같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먼저 소리를 어디로 듣죠? 귀로 듣죠.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되면 소리가 먼저 이 귀를 통과해서 달팽이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을 지난 소리는 바로 우리 뇌의 첫 번째 이 부분인 뇌관이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중뇌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뇌를 통과한 소리는 이렇게 위쪽으로 걸쳐서 바로 우리가 대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귀에서부터 대뇌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음악에 대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곽윤철 교수님께서 연주해 주신 음악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바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뇌의 부분은 이 뇌 전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감정과 관련된 것은 뇌에 이르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뇌파 측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대한 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도 이제 뇌의 시작 부분인 우리가 중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중뇌 부분에 대한 반응과 그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대뇌 부분에 관한 반응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들었던 소리의 어떤 파형이,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고 이게 끝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소리를 들으면 실제로 중뇌에서도 똑같이 이 소리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리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로 뇌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귀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대뇌로 갈수록 그 원래 소리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음악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훈련하신 분들의 음악에 대한 뇌의 반응과 그 다음에 음악을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한 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오랜 동안의 어떤 음악적인 훈련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뇌파 측정이지만 어떤 뇌의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음악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뇌와 그렇지 않은 분들의 뇌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소리를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음악은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우리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문 음악가들은 어떤 움직임을 담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아노 곡을 들을 때 그 소리만을 또 들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곡을 연주하는 어떤 행동이나 몸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뇌과학적인 음악 연구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들었을 때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음악의 어떤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소름이 쫙 끼치는 경험, 그것과 동반되는 어떤 희열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테요. 그럴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주는 감동이 과연 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측정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뇌의 깊숙한 곳에 우리의 정서를 관여하는 바로 변연계라는 림빅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봤을 때, 그다음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주는 감동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뇌과학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의 연구는 뇌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질문들을 답하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인 음악 훈련이 인간의 뇌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다른 언어나 수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이 왜 인간 생활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음악적인 활동이 인간에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